이번 시간은 민사특별법 얘기입니다. 일반법, 민법 관련된 일반법에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법, 민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고쳐 쓰면 되죠. 네, 개정하면 되는데 민법은 개정하기가 무진장 곤란하다. 그래서 네, 임시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타이틀은 534페이지죠. 그러면 일반법, 민법, 임대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임대차보법은 강자인 주인은 강자예요. 약자인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인 보호가 아니고 약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지 534페이지에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드려요. 기본 과정은 큰 틀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성질이 있죠? 성질은 어떤 것일까요? 일반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만든 거니까 특별법 성격을 갖고,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강자한테 보세요. 강자한테 유리하면 약자한테 불리하다는 이야기고, 그죠? 강자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는 약자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 약자한테 유리하면 유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봐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질은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질 지나서 535페이지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는 얘기죠. 글자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택이니까 당연히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지. 이 법은 상가용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은 기억할 수 있겠죠. 상가용은 다시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거든요. 주택. 그럼 주택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적용되고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미등기 전세. 등기 안 된 미등기 전세도 임대차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등기 주택 임대차도 이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또 세 번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용 건물이 한다면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심할 것,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일시 사용 명백한 임대차는 적용 범위 제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7페이지 가셔서 이제 포인트는 대항력을 갖추는 거겠죠. 포인트는 뭐다? 대항력을 갖춰서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취지가 되겠다. 그러면 대항력에 가는 데서는 대주주를 갖춰라. 첫 번째, 법 조문에서 주택을 인도받아서
플러스 주민등록을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때 주택인도라는 것은 속된 말로 이사 가서 점유를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점유하시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민등록하게 되면 당일이 아니고요.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인정받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민등록 가지고는 이제 판례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되느냐, 행정청 도달해서 대항력 갖추느냐, 행정청에서 이걸 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판례 가보니까 행정청 도달했을 때 대항력 갖추는 것이 아니고 수리했을 때 대항력 갖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해서 한번 기출됐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 갖춘다는 이야기는 뭐냐? 다른 말로 해서 주택이 매매가 됐을 때요. 주택이 뭐가 됐을 때 주택에 대해서 을이 대항력 갖췄습니다.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다음날 오전 0시. 3월 15일 날 주민등록 하게 되면 대항력은 3월 16일 오전 0시란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주택이 만약에 이렇게 매매가 됐다 그러면 병이 신소유자로서 등기 치겠죠. 매매했을 때. 그럼 등기 날짜가 3월 18일이다 그러면 이 대항력 오전 0시가 3월 18일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가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항력 갖춘 이후에 매매가 됐을 때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뭐한다? 승계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주민등록 가지고 그다음에 주택인도 가지고 여러 가지 판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본다면 요거 가져가는 것은 다가구하고 다세대 판례가 많거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딱 소유권 하나고 다세대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딱 한 개인 경우죠. 다세대는 소유권이 한 개가 아니고 각각 구분 소유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이쪽 같은 경우 토지 지번은 일치하는데 기본은 항상 토지 지번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다 가구 동 호수가 잘못 기재가 돼 있다. 자, 그런 경우는 다 가구는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어차피 소유권 하나에서 노는 거니까. 그런데 다세대는 각각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거니까 지번 일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호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른 판례도 있지만 그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대항력을 갖췄을 때 그 위에 소유자 변경이 있어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매매가 됐을 때는 이렇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매매가 아니고 경매가 됐을 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잠깐 지울게요. 주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갑의 주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 근데 갑이 이 대항력 갖춘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을은행에 채권이 있어서 이렇게 저당권이 만약에 설정된 경우 이 저당권 설정 후 들어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보다 이 앞에 A는 대항력이 빠르고 B는 대항력이 늦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이것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경락인이 나타나거든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헌납하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자동 취득합니다. 이때 이 저당권 앞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한테도 그대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전 주인 대항할 수 있었듯이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계약 기간 마지막까지 살고 나중에 보증금을 여기서 받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후순위는 저당권 실행 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주인 바뀌면 이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아웃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웃될 때 어차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아웃될 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된다면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우선 변제를 통해서 그래서 배당이라도 받고 나갈 기회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항력 갖춰서 이렇게 경매가 됐을 때는 약간 다르다는 거. 매매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경매됐을 때는 말소 기준 앞에는 대항할 수 있지만 뒤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날 때 보증금 받아갈 수 있도록 이제 확정일자라는 제도를 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대항력 기본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회수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페이지 544페이지에 보증금 회수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자, 보증금 회수, 이거는, 매매가 됐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증금 회수했을 때 첫 번째, 아웃되는 사람이 확정 일자를 갖추고 있었다면, 확정 일자는 대항력에다가 플러스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아놨으면 경매됐을 때 우선 변제받을 기회를 확보시켜준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소 기준 저당권 뒤에 들어가는 임차인들은 확정 일자 받아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대항력 플러스 계약서에 확정 일자 받으면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습니다. 자, 이거 매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 아니에요.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도록 돼 있고, 두 번째는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가 있습니다. 요건 일명 최우선 변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대항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플러스 확정 일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 551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551페이지 가시면 거기 금액이 쪼로로로로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쪽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력 갖추고 있으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만약에 1억 5천 이하라 한다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중개사법에서 주로 논의할 것이고 민법에서는 금액 가지고는 그닥 타치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경매 시 써먹는 거예요. 요거는 매매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경매됐을 때 쓰는 제도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계약이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자,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여유가 전혀 없는 경우와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기억하세요. 여유가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주인도 변제기, 임차인도 변제기, 주인은 보증금 반환, 보증금 줘야죠. 임차인은 사용했으니까 목적물 반환. 이때 임차인이 이때 경매를 신청할 때, 그래서 이 일은 집행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법원 판결 받아야 되겠죠. 집행 권한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때, 특징,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목적물을 특징입니다. 반환하지 않고, 즉 갑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즉 그대로 살면서 점유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는 것. 이게 일반법이면 목적물 반환해서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쳐야 되는데, 여기는 목적물 점유를 이전하면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을 임차인은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경매 칠 수 있는 특례를 뒀다는 것. 다음 두 번째,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요거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또 이사 가면 점유가 날아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에 따라서 이 임차권 등기를 기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 확정 일자가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을 기재해 놓고 이사 가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 일자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경매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특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565페이지 가시면 565페이지 가시면 지울게요. 자, 500 몇 페이지죠? 555페이지입니까? 555페이지 가시면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차 존속 기간은 기간 보장하기 위해서 최단기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최단기를 뒀습니다. 그래서
기간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 정하면 2년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주인은 주장할 수가 없다.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주장해도 오케이고 아니다 나 2년 살랜다 해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1년 정하면 임대인은 X 마스크 할 말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1년 정하면 을은 1년 살고 나가겠다 해도 좋고요. 그냥 2년 살겠다 주장하면 임차인은 할 말이 없다는 거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 제도가 있다는 거. 자동갱신이 있어서 역시 또한 기간 부호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동갱신되면 다시 2년으로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할 말은 없지만 을은 나 나가겠어 하고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끝나도록 돼 있다. 역시 임대인은 X 마스크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신설된 제도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다시 또 2년 연장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하게 되면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4년까지는 계속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그 다음에 상가 가보겠습니다. 상가도 주택임대차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책자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가 있으니까 이제 적용 범위에서 살짝 하나 다른 게 있으니 환산 보증금 초과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일정액 이하일 때 보증금 일정액 이하일 때 이 상임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은 순수 보증금은 아니고요. 이거는 순수한 보증금은 아니고요. 섞은 거예요. 환산 보증금. 그 이유는 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환산 보증금은 순수한 보증금에다가 더하기 월세가 있죠. 월세 곱하기 1분의 100. 이 환산 보증금 이하일 때 이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대표적 만약에 서울이라 한다면 환산 보증금 기준 금액은 9억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억 이하일 때 이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택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주택은 보증금 액수 제한이 없는데 상가는 환산 보증금 기준 잡아서 이하일 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이 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습니다만은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 그러면 이 상임법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주택과 똑같다.
그 다음에 보증금 이하일 때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이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몇 가지 규정은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네, 세표차 대권갱신. 자, 그래서 기간 보장해서 갱신 요구권. 그래서 10년까지 보장받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여줍니다.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해지 사유는 3기 연체. 요 정도 선에서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주는 몇 가지 제도는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하일 때만 적용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슷해요. 그 다음에 567페이지에 대항력. 대항력은 살짝 이름만 바뀌죠. 주택 인도가 건물 인도로 바뀌고 주민등록이 사업자 등록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다음 날. 그래서 살짝 이름만 바뀌면 되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회수도 대동소이합니다. 569페이지에. 그래서 확정 일자 갖추면 뭐 받는 거? 확정 일자 갖추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 있었죠.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 당연히 뭐 받는 거? 최우선 변제 받는 거. 이 보호받는 대상은 대항력만 있으면 되지 확정 일자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금액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570페이지 가시면 금액 기준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 똑같습니다. 아까 경매 신청. 경매 신청할 때 반환하지 않고 반대 의무 제공하지 않고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을 기재해 놓고 다른 것으로 점유, 이사 가더라도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 확정 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얘기는 주택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비슷해요. 존속기간 571페이지. 역시 뭐가 있다? 최단기가 있죠. 여긴 1년입니다. 기간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몇 년으로 본다? 1년 본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제도도 있다는 거. 법정갱신. 자동갱신됐다. 그러면 기간은 1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통과할 수 없고 을만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통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비슷하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해서 여기는 갱신 해가지고 최초의 계약권을 포함해가지고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거. 다만 주인이 임차인이 3기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임차인이 중과실로 만약에 파손했다 그러면 주인은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 하나 참고하시면 돼. 또 그 다음에 끝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도 두고 있다는 거. 다만 권리금 회수 요청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건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그냥 일직선으로 그릴게요. 자,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죠.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럼 이때 이 방콕하는 부분을 방콕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 생각하세요. 전유 부분. 다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걸 우리는 뭘 한다? 공용 부분이라 합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를 기초로 해서 건물이 존재하는 거니까 대지 사용권이 있다. 집합 건물의 3대 요소. 전유 부분, 방콕하는 부분이 전유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공용 부분, 땅 밟고 있는 것이 대지 사용권이죠. 여기 A가 전유 부분 소유자가 되면 A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고요. 대상권에 대해서도 역시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전유 부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는 지분도 있고요. 대상권 지분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전유 부분이 이게 주가 된다 이야기예요. 주. 그리고 공용 부분은 종관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주종관계로. 그래서 이 주된 전유 부분이 움직였다 한다면, 자, 전유 부분을 B가 샀습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 득실 변경은 당연히 이건 법률 행위라 본다면 당연히 등기 요함이겠죠. 등기에 취득할 거 아닙니까? 매매를 통해서 득실 변경했다면 B는 등기 쳐야지 소유권 취득할 것이다. 이때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 갔으니 A의 지분도 붙어 가야 되고 대지 사용권 지분도 붙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쪽 것을 공용 부분 지분은 갈 때 절대적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 가면 종은 절대적으로 붙어 가는 거니까 이 공용 부분에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도 붙어 가야 되는데 요거는 상대적 일체성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대적 일체성이니까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분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집합 건물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 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592페이지에 나와 있고 대상권은 596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 일체성, 요거는 절대적 일체성.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공용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규약으로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가끔 뭐 예를 들면 101호가 있는데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이걸 아파트 관리시로 만약에 쓴다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헷갈릴까 봐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되겠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굳이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전유부할 수 있는 것을 규약으로 공용 부과한 경우는 취지를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가지고 공용 부분, 거기 가지고 뭐 의결 정족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일체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체 모여 있으면,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가 필요하다. 그게 관리단이라 한다. 관리단이다 한다. 이거예요. 관리단. 그래서 관리단은 단체입니다. 별도의 조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 설립이다. 그런 얘기예요. 관리단은 당연 설립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관리단은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 그래서 정기관리단 집회, 임시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단은 의결기관이다. 집회를 통해서 의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일종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결을 했으면 이걸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집행하는 것이 관리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글자 한 글자 차이요. 관리인. 관리는 똑똑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분 소유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고요. 바깥에서 관리인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집행했으면 이거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관리위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위원회는 이걸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는 거니까 규약에 다른 장엄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규약상. 그래서 구분소 중에서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해서 집행해서 감독하는 기간까지 이렇게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는 이제 593페이지부터 나오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관련돼서 의결 정족수만 기억하세요. 의결 정족수는 5분의 4.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익히시고 나중에 의결 정족수는 따로 한번 또 할 겁니다. 여기가 지금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큰 흐름만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